물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14문제가 나오죠. 물건법. 그래서 이것도 물건 총론하고 물건 강론 이렇게 나눠져요. 물건 총론 여기서 4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다 모든 파트에서 다 한 문제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건 강론은 8개의 물건이 있죠. 8개의 물건 중에서 뭐는 빠지는 거죠? 질권은 빼는 거야. 제일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지저분한 건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빼버리고 나머지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하나 빼먹었다는 얘기인가? 그렇구나.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점유권에서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소유권 여기서 2문제 정도가 나오죠. 지상권에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지역권에서 한 문제, 전세권에서 하나 내지 2문제 정도가 나와요. 유치권에서 한 문제, 저당권에서 하나에서 2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는 유치권에서 3문제나 나왔어요. 여기서요. 지역권 안 나오고 유치권에서 3문제나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어요. 유치권에 요즘에 문제가 많이 배정이 되는 이유가 최근에 민사유치권에 관한 법률이 새로 하나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사유치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유치권은 사실상의 어떤 물건에 대한 지배를 하면서 물건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지배할 권리가 유치권이잖아요. 근데 민법에는 좀 모순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근데 사실상의 우선 변제는 가장 강력한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이 물건을 내가 수리했어요. 수리업자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을 수리한 이유는 사용하려고 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리비를 나한테 안 주면 내가 이 물건을 딱 인도 거절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사용해야 되는데 돈 안 갖다 주면 이거 사용 못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수리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우선 변제권이 있긴 있는데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이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라고 해서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또 인정이 됩니다. 근데 경매를 해서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조금 모순적인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거 자체를 바꾸려고 하니까 민법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잘 못 바꾸고 그 대신 민사유치권에 관한 법률을 새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용 복잡하고 빨리 합격하셔야지. 그거 우리 민법 시험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민사특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 완성되고 나면 무조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 과목이 이제 지금 6과목이 아니라 7과목이 돼서 1차가 잘못하면 3과목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굉장히 많이 복잡해집니다.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빨리 합격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물건 총론에는 물건의 효력이 있죠. 물건의 의의도 물론 해야 됩니다. 물건이 뭔지, 물건의 의의하고 물건과 관련돼서 등기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건의 일반적 효력이다라고 해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물건의 효력. 그래서 여기 물건의 효력은 일반적 효력으로서 뭐가 있어요? 2개.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우선적 효력보다는 뭐가 주로 나오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요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의 효력 중에서 물건의 변동 있잖아요. 변동.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느냐,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186조와 187조 요거 있잖아요. 네, 요거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물건의 변동 중에서.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혼동이 있죠. 혼동. 요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4문제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의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거의 다 나오고요. 또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거 골라야 되는 것도 간혹가다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매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혼동하고. 그러면 4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리고 특히 이거 2개는 빼놓지 않고 거의 매년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거고. 그럼 나머지 2개를 어디서 잡을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권리 주체인 이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인 거예요.
지배권인데 어떤 지배권이냐? 배타적인 지배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목적물 지배함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합니다. 배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인데 그리고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지배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하려면 독립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 물건은요. 그리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물건의 특징인 거예요.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은 독특현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독특현. 독특현 물건만이 물권의 객체가 되는데 처음에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 물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정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 권리는 담보물권들 있죠. 담보물권들은 대체적으로 일정한 권리 우회도 성립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 시험에 권리 우회 성립하는 담보물권 저당권만 아시면 돼요. 질권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질권은 일반 채권 우회도 성립하기 때문에 그 질권에 대한 채권 질권 공부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머리 아파요. 양도 엄청나게 많고 이건 또 빠져 있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 그래서 일정한 권리 우회. 그럼 권리는 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당권은 전세권이나 지상권 외에도 성립한다. 이게 저당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세권이고 절대권이다라고 하는 성질을 갖는데 그건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건드리지 마. 배타적으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마.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대세권이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침해하게 되면 뭐가 된다? 불법행위가 된다. 그래서 절대권이다. 대세권이면서 절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세권이면서 절대권인 이 물권, 대세권이고 절대권이래요. 그럼 말로만 맨날 대세권이고 절대권이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공시인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무슨 제도가 있어요? 공시제도가 있다. 공시제도라고 하는 건 물권의 변동사항은 외부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된다.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공시제도인데 그래서 공시방법이 등장을 해요. 부동산에 대한 공시방법과 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이 조금 달라요. 부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은 뭐가 있었어요? 등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은 인도,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점유라고 하는 공시방법이 있겠죠. 이 등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한 거의 공시방법인데 자 이렇게 공시제도를 갖추고 있는 어떤 권리의 변동은 그 권리, 공시제도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신의 원칙인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공시 내용이 진정한 권리관계인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반드시 보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동사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뭐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요. 비록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점유가 무효일지라도 그 무효인 점유자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제3자가 있으면 보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선의취득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인정되는 제도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의취득제도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등기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그랬을까? 무효등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등기를 믿고 무효등기를 진정한 권리로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그때 그 등기는 무효등기인데 그러면 유효등기는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유효등기는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등기법의 기본 취지가 그거예요.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체 권리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유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효인 등기는 강력하게 보호하겠다. 그러면 물건이라고 하는 건 등기 아니면 인도라고 하는 공시 방법에 의해서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물건은 공시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기 시작했어요. 그걸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권이라고 하는 건 법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일체 허용할 수 없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도 민법 제185조에 물권의 종류라고 해놓고,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창설된 물권도 있고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되는 물권도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창설된 물권은 8개,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렇게 있고요.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된 물권은 몇 개? 3개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산의 양도담보권, 이거 3개가 있죠. 네, 3개가 관습법상 물권인데, 이건 참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가끔가다 여기에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례 반드시 몇 개 정도 알아줘야 되죠.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고 하는 취지의 판례는 뭐가 있었어요? 사도통행권, 온천권, 또 온천권, 사도통행권, 또 뭐 있어요? 에? 공원시설 이용권, 또 최근에 대세 잡힌 거, 응? 그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사례를 그렇게 드는 거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수인은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정도는 취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런 물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지 맘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자, 이 물권 법정주의였다. 그래서 물권의 종류가 중나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게 이거예요. 독립성물 같은 특정에 현존하는 물건만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여기서 성립하는 이론이 일물,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일물, 일권주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물건이 하나면 라고 할 때 이 물건의 종류는 부동산 아니면 뭡니까? 동산이죠. 여기 일권할 때 일권은 지금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또 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 버리죠. 토지는 단위가 뭡니까? 필 단위로, 건물은 동 단위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필 토지에는 소유권 하나만 성립합니다. 한 동 건물에는 소유권이 하나만 성립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건 소유권만 있을 때는 이게 맞는 말이었어요. 물건이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제한물건이 나중에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만 있을 땐 이거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물건의 활용 방법이 굉장히 다양화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이제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조금 어려워졌던 거야. 그래서 소유권만 있을 땐 통하는 얘기였는데 이제 달리 그 내용을 정의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 위에 내용이 같은 물건은 2개 이상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 말을 다른 논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구성 부분에는 독립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만약에 여기 독립된 물건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물건 위에 내용이 같은 물건이 2개 이상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요것도 이제 반대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물건이 하나면 물건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물건이 하나면 물건 하나가 있어야 되죠. 이런 물건이 하나 있으면 물건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건이 지금 3개니까 물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개가 있어야 된다고. 얘네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단일한 경제적 작용을 하는 물건이다. 이걸 집합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집합물의 경우에도 일권의 객체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건의 수만큼 물건이 성립해야 된다. 요거 2개에 대한 반대 해석인 거죠.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이제 일물일권주의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여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예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하나의 물건 외에 내용이 같은 물건은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생기더란 얘기죠. 그게 어떤 경우냐? 그렇죠. 순위에 의해서 보호가 되면 하나의 물건 외에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하나의 물건 외에 하나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 저당권, 3순위, 4순위 저당권도 있잖아요. 앞에 뭐가 붙었어? 순위. 순희 아니고 순위. 그렇죠? 순위에 의해서 보호가 되면 동일한 내용의 물건도 동시에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더라. 예외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에는 독립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성립하더라고.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 있잖아요. 지상권 토지 일부 위에 성립할 수 있어요. 지역권도 토지 일부에 통행지역권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죠. 전세권도 건물이나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었죠. 용익물권은 토지 일부 또는 건물 일부 외에도 성립하더라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APT 뭐예요? 뭐 아파트? 예, 아파트먼트 하우스죠. 꼭 잘난 척해요, 그죠? 예, 졸지 마세요. 눈 뜨세요. 그런 눈빛 보내면 내가 왜 그러는지, 아 저분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눈 뜨세요. 입은 왜 벌려요 도대체? 네? 입은 살그머니 왜 벌리는 거예요? 자, 눈 뜨셨으면, 자,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지금. 얼굴 보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무한하니까. 보세요. 이걸 집합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집합 건물의 일부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구분 소유권이 있을 수 있죠. 예, 한 동 건물 일부에도 독립된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물건이 여러 개면 여러 개만큼 물건이 성립해야 되고 일물의 객체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특별법이나 아니면 뭐에 의해서 판례 등에 의해서 관습법 등에 의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한꺼번에 수개의 물건이지만 한꺼번에 수량 지정이라든지 장소 지정 방법에 의해서 하나의 양도담보의 객체를 할 수 있죠. 이것도 모르는구나. 유동집합물이다라고 하는 거 양어장, 양만장 안에 보면 여기 물고기가 수만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담보 설정하려면 수만 개 설정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장소 지정 방법, 장소 이 안에 있는 어류 전부 이렇게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어류 1000마리 이 수량 지정 방법으로 이 안에 있는 거 1000마리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어류 전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어류 전부 그러면 그건 장소 지정 방법이고 여기 있는 어류 중에서 몇 마리만 1000마리만 그러면 이건 수량 지정 방법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양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공장 재단 저당법 이건 이제 판례 등에 의해서 관습법이나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특별법이라고 하는 건 공장 재단 저당법이나 광업 재단 저당법이라고 하는 각종 특별법이 있어요. 이 공장 같은 경우에 공장 사장님이 공장 건물이나 공장 토지도 갖고 있고 여기 기계기구류들 잔뜩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담보 설정한 때 토지, 건물 다 저당권 설정하고 실권 다 설정하고 그럼 1년 내내 이것만 하러 다녀야 돼. 사업은 못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재단 저당장 설정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사님이 되시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경매 실행할 때 이거 통째로 다 경매해 버리는 거야. 그럼 처음에 있던 냉장고라든지 이런 비싼 것들은 또 빼돌려요. 빼돌리면 원위치 시켜라. 그다음에 뭐죠? 횡령죄 같은 거 성립하고 막 그래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만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아마 여기 생기실 겁니다. 그렇죠? 아파트 전월세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러 다니셔야 돼요. 아파트 전월세 하려면 공인중개사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인더 크로젯에 보면 장롱 안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오시라고 해서 사무실 지키세요. 그리고 두 분이 하시면 재밌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거야. 이제 물건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물건의 종류하고 물건 법정주의, 일물 일권주의. 자,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이제 한번 책을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은 풀어줘야 되겠죠, 우리가요. 그래서 물건의 객체입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일정한 권리와 독립성을 갖춘 물건은 물건의 객체로 할 수 있다죠. 여기 보시니까
물건, 독립성을 갖춘 물건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수목이나 그 집단은 특별법이나 관습법 등에 의해서 물권의 객체로 인정되지만 모든 물건이 아닌 소유권 및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이거는 이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그 물건들이 지상에 몇 개 있죠? 4개, 지하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이런 거 있었죠.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은 두 가지 공시 방법이 있었어요. 임목법에 의한 임목 등기,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이 있었잖아요. 임목 등기에 의하면 소유권과 저당권이, 명인 방법에 의하면 소유권. 이것도 이제 양도담보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공식적으로 이렇게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양도담보까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그냥 우리 시험에서 여기는 소유권과 저당권이 성립하지만 여기는 소유권과 양도담보인데 양도담보까지 보시지 마시자 그랬어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는 그냥 훌 몰아서 다 같이, 그렇죠,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임목 등기가 되면 소유권과 저당권이 성립하지만 관습법에 의해서 명인 방법을 갖췄다라고 하면 소유권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토지는 지적법 규정에 의거 분필 절차를 거쳐야 분할이 된다 그래요. 한필 토지는 소유권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필이라고 하는 건 지적법 규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일단의 토지에다가 줄을 긋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줄 긋고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이걸 한필의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한필의 토지 위에는 소유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갑소유 토지야. 근데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 하나를 을에게 양도했다. 그럼 여기 지금 소유권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라니까. 한필 토지의 소유권 하나인데,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3개 가지고 있고 을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갑이 몇 개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물건 몇 개예요? 그러면 소유권 몇 개 있어야 돼? 4개. 그런데 어떻게 소유권이 2개요? 소유자는 2사람이죠. 소유자는 2사람인데 소유권은 몇 개라고요? 몇 개요? 4개. 소유자는 2사람이야. 갑이 몇 개 가지고 있다고요? 3개. 그래서 일물 일권, 일물 일권주의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자연석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그 형태를 불문하고 독립된 물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는 거야. 그럼 자연석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봐버립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된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경작자 소유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럼 틀린 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네, 그래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된 성숙한 농작물, 성숙한 농작물이라고도 하지만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이라고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엔 답이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물권의 객체입니다. 물권의 객체인 물건은 현존 특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바로 틀렸죠. 물건이라고 하는 건 배타적 지배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독특현, 독립된 특정에 현존하고 있는 물건만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권리도 물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그런가요? 어떤 권리가요? 여기 우리 배운 거, 전세권, 지상권과 같은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요.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나 지상권과 함께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는 성립된 것으로 취득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만을 양수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권리는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다만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정도는 갖출 수 있다.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건물과 지상권은 완전히 별개로 분리처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완전히 별개로 처분할 수 있어요.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지상권과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토지에 대한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 없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양도했다는 얘기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양수인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뭘 갖추고 있다 그랬어요?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다.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입니다. 완전히 별개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도 함께 이전하기라는 합의는 성립한 것으로 취급이 되고,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원물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점유자에 속하지만 농작물의 경우에는 언제나 경작자 소유가 되는 경우도 있죠. 또 부동산 일부라도 용익물권 설정할 수는 있나요? 예, 있습니다.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 설정됩니다. 4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십니다. 자, 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예, 내용은 길어도 답은 쉽게 나오죠. 예, 틀린 거 1번에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 외에 내용이 같은 물건은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의 당연한 귀결이다. 한 동 건물의 일부가 독립해서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는 없다. 그게 뭔데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이다. 그렇죠? 또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수목은 그것이 부착하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해서 물권의 객체로 인정되지 못하지만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공시 방법을 갖춘 때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명인 방법이 있었고요. 또 임목 등기도 있었죠. 그 다음에 파종 후 수개월 만에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고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또 판례는 집합물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집합물 외에 물권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좋습니다. 넘기시고요. 5번도 한번 풀어보시죠. 5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걸 풀으라 그러고 있어요. 답 금방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Not yet. Not yet. 자, 5번에 한번 볼게요. 부동산에 대하여 인정 내지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모두 고르시오. 공시의 원칙 부동산에 인정됩니까? 에? 공시 원칙이 적용이 돼요? 적용되지. 공시의 원칙이 적용 안 되지. 공시의 원칙은 적용되지. 어떡하라고요? 고장났어. 이게 마데인 차이나네. 그치? 길게. 그죠? 공시제도는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이걸 공시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물권의 변동은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된다. 이게 이제 공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로, 동사는 인도 점유로서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시의 원칙 적용됩니다. 근데 공신의 원칙은 적용 안 되죠. 무주물 선점은 동산에 관한 제도고 부동산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매장물 발견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에 매장물 발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부동산에 매장물 발견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고궁토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유적지 같은 거, 땅속에 묻혀있는 유적지 같은 거 발견하고 이러는 거 있죠. 네, 여기 지금 뭐 저쪽에 가면 백제 무슨 뭐 집터 이런 거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동산이거든요. 네, 이것도 매장물 발견의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사법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별거 아닌 것 같아갖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은 부동산을 가공할 수 있을까요? 건물을 좀 깎어? 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공도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고요. 부동산 유치권 성립하죠. 양도담보는 동산의 양도담보도 있지만 부동산의 양도담보제도 있죠. 그 다음에 환매, 부동산도 환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이죠. 그 다음에 8번으로 가세요. 8번. 나머지는 앞에서 봤던 내용이야. 7번은 거의 다 봤고요. 8번 갑은 을에게 대출해주면서 담보로 을이 양식하고 있는 양식장 내 뱀장어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을 했는데, 그런데 을은 어린 뱀장어가 성장한 경우에 수시로 내다 팔고 또 수시로 어린 뱀장어를 양식장에 넣어왔다. 이건 원래 양식장의 뱀장어는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 경우 뱀장어의 변동이 있더라도 양도담보권은 언제나 현재 있는 뱀장어 전부에 대해서 특정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확인할 때 그 순간의 뱀장어 전부에 대해서 특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처럼 증감 변동하는 물건에 대해서 설정한 양도담보 유효죠.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일물일권주의 유배도 아니고요. 양도담보 설정 당시 뱀장어에 대해서는 유효지만 현재 뱀장어에 대해서는 양도담보권은 무효다. 아니, 틀렸죠. 양도담보 설정 당시 뱀장어뿐만 아니라 또 양도담보 설정 당시에 뱀장어가 팔리고 새로 들어온 뱀장어도 그 장소적인 특정에 의해서 그 장소에 있는 것들은 다 양도담보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거는 채무자를 위한 거예요? 채권자를 위한 거야? 채권자를 위한 거야. 우리 법이 채무자를 보호한다, 즉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채권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진짜 채권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채무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채권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채권자 보호하는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걸 전부 내다가 팔고 다시 새로운 걸 집어넣고 내다가 팔고 새로운 걸 집어넣고 이런 걸 계속해서 해서 활용을 해야 채권자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빼올 수도 없고 또 새로 넣을 수도 없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전부 어떻게 나중에 죽어버려요. 늙어 죽죠? 얼마 못 살잖아. 그럼 다 썩어서 내다 버리면 오히려 채권자의 채권이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이렇게 활용하도록 돼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채무자도 계속해서 영업활동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럼 채무자가 돈을 벌어들이면 누구한테 갚어? 채권자에게 갚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마치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채권자를 위한 제도들인 거예요.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데, 비관적으로 들리세요? 또 그런 분들도 있겠죠. 뭐 또 자, 그 다음에요.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담보는 무효다.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답은 1번이죠. 자, 9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9번은 우리 시험범위 아닌 거야, 사실은요. 그래서 안 넘기셔도, 안 보셔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물건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대세권과 절대권이죠. 그리고 물건은 장래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장래의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갑자기 된다. 그렇죠? 독특현. 그렇죠? 독특현이라고 하죠. 독특현 물건만이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또 물건법은 법률과 관습법에, 물건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물권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아주 특이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과 관습법 할 때 이 법률 있죠? 이 법률은 국회의 결의 과정을 거친 그 법률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명령, 대통령 명령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민법 제185조에 의해서 물권 창설에 있어서 법률과 관습법은 서로 대등한 효력이 있다. 여기 법률에 의해서 창설된 물권 8개나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된 물권 3개나 그 효력은 똑같죠. 서로 간에 우열이 없는 거야. 이것들은 서로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그 보호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민법상 물권이 관습법상 물권보다 우선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에 의해서 창설된 물권이나 민법에 의해서 창설된 물권이나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된 물권이나 그 효력은 대등하다. 그런 면에서 법률과 관습법은 서로 대등한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물권을 창설할 때만. 원래는 법률이 우선이에요? 관습법이 우선이에요? 둘 다 법이긴 법이죠. 법률이 우선이야? 관습법이 우선이야? 뭘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야지. 여기서 틀리면 누가 목 졸라요? 네? 원래는 한국은 법률이 우선이에요? 관습법이 우선이에요? 네, 법률이 우선인 거야. 한국은 성문법주의 국가죠. 성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성문법으로서 법률이 우선합니다. 법률이 없을 때 관습법인 거야. 미국이나 영국 같은 건 영미법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관습법이 우선해요. 관습이나 조리 등이 법률보다 우선입니다. 좀 특이한 제도들 여러분 한국에 없는 재판제도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있는 거 보셨나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거 재판할 때는 누가 있어요? 배심원이 있잖아요. 한국에는 배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정말로 나쁜 짓이에요. 그거 우리 그 국민참여재판이다라고 해서 판사들이 봐주고 싶은 거 있으면 국민참여재판 시키는 거야. 시켜갖고 거기다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자기가 봐주고 싶은 거야. 뒷주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럴 때 그거 활용하는데요.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거. 우리는 성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성문법이 우선인 거예요. 법체계 자체를 망가뜨리고 판사들에게 어떤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기 위한 제도예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 거기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사건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시죠? 오제이 심슨이 자기 부인을 아주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이고 훼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1급 살인이기 때문에 종신형 내지는 사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무죄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오제이 심슨의 변호사가 배심원들에게 왜 오제이 심슨이 저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득을 잘한 거야.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전부 not guilty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관념이나 관습, 그 다음에 조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는 법이 아니다 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guilty,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법에 정해진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20년 내지는 30년 이렇게 종신형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성문법이 우선이죠. 사람들의 관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성문법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제도 이거 무슨 뭐 국민참여재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자꾸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흘러나가서 우리 같은 사람은 재판할 때 유명한 변호사, 말 잘하는 변호사를 쓰려면은 돈 얼마 있어야 되죠? 3, 4천만 원 있어야 돼요. 대법관 출신들 3, 4천만 원 가지고 변호하느니 들어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 정도 쓸 수 있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얼른 진도나 나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요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지만 성립 순위에 의하여 먼저 성립한 물권은 우선할 수 없지만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는 우선하는 채권도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선적 효력 중에서 채권은 원래 물권의 후순위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채권도 공시 방법을 갖춰서 대항력을 갖췄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채권들은 물권에 우선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된 채권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의해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춰서 우선순위를 갖춘 채권들 이거죠. 이것들도 다 물권에 우선한다.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보고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의 후순위입니다. 하지만 채권이 물권과 대등한 효력이 있는 채권도 있고 또 물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선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11번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요. 다음 물권 중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물권은 그랬습니다. 동산을 객체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죠? 부동산에만 성립하는 물권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용익물권이에요. 부동산에만 성립하는 물권은 뭐다? 용익물권이다. 그 답이 몇 번이죠? 3번이죠. 지역권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한번 갈게요. 자,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동일한 물건 위에 종류, 성질 또는 순위가 같은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소유권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그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설득당하면 안 되는 거야.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이죠? 제한물권이 우선인데 이 지문만 봐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게 트릭입니다. 결국은 2번 지문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중에 뭐가 우선이라고요? 소유권이 우선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원래 제한물권이 우선해야 되잖아요. 소유자가 내 소유물을 네가 사용해라 라고 사용수익권, 네가 처분해라 라고 해서 처분권을 부여했으면 다시 지가 지권리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순위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죠.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항상 모든 권리와 병존하는 권리다. 그래서 우선적 효력도 없고 물권은 항상 채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아까 봤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6번으로 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은 그걸로 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침해 또는 방해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것이고 방해 제거 청구권의 구체적인 예 이건 치워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뭐도 할 수 있어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죠.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도 있고요.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 주체는 물권자죠. 예, 현재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지 말고 이건 물권적 청구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현재 물권자예요. 현재 물권자. 그래서 행사 주체는 물권자로서 물권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방해받고 있는 자다. 물권적 반환 청구권에 전소유자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소유자는 행사할 수 없는 거겠죠.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의 경우에 그 청구의 내용은 침해가 발생할 원인의 제거 및 담보 제공 청구다. 그래요? 밋이 아니죠. 방해 예방이나 담보의 제공이죠. 방해 예방 청구권은 방해 예방이나 또는 이나나 방해 예방이나 담보 제공 청구요. 선택적으로 행사해야지 여기서 밋 그러면 같이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방해 예방을 참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다. 청구의 내용은 침해가 발생할 원인의 제거다. 그러니까 발생한이 아니고 발생하리니까 이게 방해 예방이잖아요. 아시겠죠? 예, 국어 실력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풀고 쉴게요. 갑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해서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침, 일선, 손배 이거 나온다 그랬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나오면 이거에 항상 갑소유 토지를 을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건물을 지었다잖아요. 그렇죠.
이때 갑은 을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랬죠. 야, 지상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을이 제3자 병에게 양도했답니다.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그럼 더 이상 소유자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여기다 행사해야 되죠. 지상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한테 청구하면서 얘한테는 더 이상 청구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병이 또 제3자 정에게 임대를 줬답니다. 일주일 있다 가서 보니까 정이 임차인으로서 목적물 점유하고 있답니다. 그럼 얘한테는 지상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할 수 없죠. 그럼 이제 이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도 목적물에서 퇴거해라 라고 하는 퇴거 청구는 할 수 없었잖아요. 여기도 목적물에서 퇴거해라 라고 하는 퇴거 청구할 수는 없었죠. 근데 여기는 이거는 행사할 수 없지만 목적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퇴거는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휘날리면서 확정일자 뭐 이걸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임대인을 대유해서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해 버릴 수도 있다. 27의 이 문제는 요거 뺀 거야. 요 과정을 빼고 요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병이 뭐예요? 임차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 대지 부분에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는 없죠. 또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는 있다. 임차인이니까. 또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에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에 철거를 구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27의 문제도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실제로 기본소에 있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소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드렸던 사례 문제잖아요. 작년에도 그대로 했어요. 이거 그대로 했으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이 실제로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쉬었다가 우리 물건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 이거 할게요.